그렇다면 센터필드 이제 여는 코너죠. 진보 보수 좌우 읽기 코너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보는 모두 이제 노상원 수첩을 비판했는데 중도부터 보수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를 네.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 아니야? 또 믿을 수 아니야? 없다. 네, 이재명은 믿을 수 없다.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검증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진보 빼고는 다 이재명 검증에 들어가서 보수 오락가락 이재명 상속세 완화는 거짓말 이렇게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일단 진보적인 경향신문 어떤 얘기했는지 우리 김의겸 비서관님께서 정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은 노상원 씨 메모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경향신문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끔찍한 노상원 메모. 전란 내란 전모 밝혀야. 맞아. 사람들 막 수고하고 부르고 이런 메모였죠. 예. 수거 대상 이렇게 그렇죠. 써져 있었잖아요. 네. 계엄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전력 일부를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도 무서웠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으면 단전 단수부터 했을 건데 안 했지 않느냐라는 해명을 했었는데 실제로 단전 조치가 실제 있었다는 것이다. 진짜 윤석열 대통령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걸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그렇죠. 하시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곽중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라고 했고 곽 전 사령관은 부하 장교들에게 전기라도 차단해봐라 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국회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잖아요. 윤석열 씨가 국회를 정말로 봉쇄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한 게 맞다. 내란의 의도가 짙다, 맞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노상원 메모라고 하는 게 사실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는 거죠. 네. 그 메모 자체가 이제 뭔가 증거로 활용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그거의 신빙성을 계속 탄핵하기 위해서 그걸 정말로 직접 쓴 게 맞냐, 들은 거를 기록한 게 맞냐. 근데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꾼다라고 주장하면서 보좌관이 받아 썼다고 하는데 보좌관 뭐 누가 썼냐 이런 공방이 오고 가는 게 윤 대통령 쪽에서는 그 메모의 증거 능력을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거고. 네네. 내가 쓴 게 아니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다. 청구인 쪽에서는 들은 대로 내가 이제 기록을 했던 건데 뭐 보좌관이 옮겨 쓴 거다 이렇게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김용현 씨랑 노상원 그러니까 버거보살이 둘이 통화하면서 얘기를 싹 다 만들어놨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한쪽에서는 이게 노상원 씨의 그냥 피해 망상이 드러난 글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말 그대로 이게 증거 능력이 왜냐면 증거로 채택하려면 좀 물적 토대가 있어야 됐는데 그렇죠. 너무 황당한 물건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실은 가능성이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에서 노상원 수첩을 관해서 썼거든요. 한겨레신문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한겨레에서는 실행 준비 정황 드러나는 노상원 수첩 철저 수사해야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겨레가 확보한 노상원 수첩에는 정치인, 언론인, 법관, 문화체육인 등 각계 인사 수백 명을 체포해서 처단하려 한 계획이 담겨 있다. 예, 저희가 그때 뉴스에서 다 봤었죠. 그러면서 수거 대상을 민간 대형 선박이나 폐군함에 실어서 이동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하도록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군함에 담아서 폭파시킨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하고 끔찍한 내용이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냥 상상을 기록한 거 아니냐, 망상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법한 끔찍한 내용인데 지금 이게 삼선 집권 구상 방안이다. 후계자는 이라면서 장기 집권을 구상한 대목도 있어서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그냥 단순히 누구를 체포해서 감금하고 폭파하는 것도 끔찍한데 더 나아가서 장기 집권, 독재를 하려고. 삼선. 독재하려고 한 게 아니냐. 국회의원 삼선이 아니라 대통령 삼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황된 얘기다 보니까 노상원 수첩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이게 망상에 가까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휘했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진짜 없는가? 아닌 것 같다. 술 마시고 살 정치인들 세계정복 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세계정복 얘기하나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세계정복을 할 수 있다? 뭐 이제 단군의 에너지를 빌려가지고 뭐 국가를 이제 이게 실제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판단고기가 맞다면 우리가 단군을 되살려서 할 수 있다. 단군이 몽골에다 무슨 칼을 심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허황된 말이었든 윤 대통령하고 주고받은 게 맞기만 하다면 이게 뭐
그냥 술자리에서 나오는 방담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주변인들과 함께 했고 이 사람이 계엄에 어쨌든 간에 관련자라면 이건 철저하게 수사하고 이건 내란 음모죄로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삼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삼선이면 거의 박정희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독재죠. 네. 영구 집권하려는 생각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21세기에 벌어졌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너무 말이 안 돼서.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네. 어떻게 증거가 되지? 라는 말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야 정말 황당하다. HK님 윤석열 무기징역 언제 받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반대로 골프 치는 백조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언제 되나요? 이렇게 석방과 무기징역이 네. 맞붙고 있는 맞습니다. 이런 네.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언제 네. 내려가냐, 한쪽에서는 석방될 거다 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근데 노상훈 수첩이 저는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네. 노상훈 수첩에 담긴 수거 대상, 그러니까 죽여야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인 뭐 우원식,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한동훈 이런 분들의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있고요. 증언이 계속 네.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노상훈 수첩이 실현되려고 하는 계획의 일부 아니었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저도 이게 실제로 썼다고 생각하고요. 네.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뭐 설마라는 마음 때문에 접어놓고 있지만 뭐 저희도 설마 계엄이 일어나겠어 했는데 계엄이 일어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들은 사실 실제로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런 망상을 하거나 또는 이제 권력을 갑자기 쥐게 되신 분들의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실행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예. 어떻게 할지 생각만 하고 그걸 그쵸. 어떻게 실행할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보좌진을 안 해본 국회의원들은 실행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실행을 해본 적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국회의원들 많이 근데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안 해보고 국회 가시는 분들 많지 그렇죠.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네. 관련 일이 정치에 관련된 일을 해봤다면 조금 덜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만 하다가 한평생 검찰하다 대통령이 됐고 네. 뭐 노상원 지금 나온 사람들 다 군인만 하다가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실행할지 그냥 시키면 다 하겠지 정도였던 생각이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수거, 예. 폭파 이렇게 그냥 딱 해야 되는 거 결론만 써져 있고 그렇죠.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계엄할 때도 이렇게 잡아와 뭐 어떻게 해? 야 그 문 뚫고 뭐 어떻게 뚫어서 들어가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아. 현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닌데요? 못 들어가는데 못 잡겠는데요? 그렇지.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들어가.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계엄이 실패한 거잖아요. 맞아요. 군인들이 총을 쏴서라도 잡아와 그랬는데 민간인한테 총을 어떻게 쏴? 군인들이 못 쏘죠.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망상에 가까운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려고 했으나 초장부터 실행에 대한 플랜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네. 결국 실패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저 거죠. 온기님이 김건희 여사도 빠르게 수사해야 됩니다. 증거가 맞습니다. 점점 증발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 2년 동안 특검을 통해서 빠르게 밝혀져야 된다.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면서 네. 김건희 여사 수사 수사해야 빨리 된다.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상훈 수첩을 한번 보니까요. 잡아서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잡아야 된다 그러고요. 우리 변호사님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법조인이 되게 많아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 네. 권순일 전 대법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그러니까 이재명 풀어준 판사님 이런 분들 다 잡아야 된다. 그리고 민변 혹시 소속이신가요? 저는 민변 아닙니다. 민변 아닙니까? 살았습니다. 네, 전교조, 민변인가요? 민변, 민주노총 다 죽습니다. 네. 전체 다요? 전교조 민변 네. 전체 다요? 민주노총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쓰여 있는데 정의구현사재단에서 이거 쓰여 있는 거 보고 나온 얘기가 순교할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건 바로 순교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유시민 김어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사실 좀 전달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보에서는 이제 노상훈 수첩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도부터 보수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검증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되게 커요. 네네. 윤석열은 이미 죽었다. 윤석열이 이미 살아있는 권력 아니니까 미래 권력을 검증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예. 중도 보수인 국민일보가 이재명 대표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원래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볼 때 지는 해보단 뜨는 해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윤석열 뭐 거의 그렇네요. 탄핵될 거 아닙니까? 뭐 안 거의 돼. 기정사실화된 그렇죠. 분위기죠. 안 되면 네. 지던 해가 다시 뜨는 거예요. 말도 안 아니 되는 거야. 오죽하면 예. 하야 드립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놀랄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좀 내놨는데 네.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상속세 완화 주장은 믿을 수 있나? 우클릭에 대한 비판이죠. 그렇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산층의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그러면서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전국민 현금 25만원 지급 철회 등을 시사했다가 말을 바꾸거나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뭐 번복을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50%로 상향된 최고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 OECD 회원국 중 최고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가정에서는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기가 어렵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네요. 네, 맞는 말이죠. 네. 그런데 25년 만에 상속세 재개편 시도를 국회에서 무산시킨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완화 주장을 했는데 뭐 말이 되겠냐 그게 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완화할 이제 필요는 네. 있어 보여요. 지금. 아파트 값이 20년 동안 엄청 올랐는데 상속세 기준이 그대로니까 네. 중산층들이 세금 많이 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처리를 못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팔아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려면 팔아야 되는데 맞아. 그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집이니까. 네, 그렇죠. 집이니까. 내가 사는 집을 팔아야 세금을 네, 내라? 네, 네, 네. 집을 팔아 세금 내라 그거 너무 자체가 안 가혹하지 되고,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상속을 받아서 뭐 등기를 쳐야지 뭐 어떻게든 할 텐데 네. 등기를 하려고 하면 또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고리가 잘못 얽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세금 관련해서 특히 상속세는 조금씩 완화되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는 저도 그런 합니다. 생각 많이 네, 들어요. 네, 네, 정책적으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속세만큼 네. 어떤 부의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사실 확실한 정책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소득세는 버는 만큼 받아들이지만 저희가 자산에 대해서 소득 말고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사실 거의 확실한 방법이 상속세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를 그냥 무턱대고 완화한다고 하는 건 저도 약간은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정말 국가가 부의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떨어질 그런 것이다. 문제도 있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런 거예요. 국민일보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네. 이게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가정에서는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기가 어렵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설마 상속세 최고 그 세율이 50%인 걸 뭐 30%로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예. 못하죠. 저는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 절대 못할 것 같아요. 50%나 48%나 뭐 40%로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집을 상속하려면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일보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좀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좀 의견이 좀 들고요. 네. 어차피 지금 상속세를 조금 완화하더라도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기 어려울 겁니다. 네. 네, 대부분의 맞는 가정이. 말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취지가 지금 계속 상속세를 높여서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야 된다는 정당인데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자면 뭐 상속세를 올리지 말자 또는 상속세를 현실화하자. 현실화. 예. 네. 또는 정말 아파트가 문제가 돼서 집이 문제가 된다면 아파트나 이게 주거 건물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좀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집에 대해서 상속세를 완화시켜준다. 거기에 왜냐면 한해서? 유럽 사람들 물어보면 이사를 안 간대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살던 집에 엄마 아빠 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네 산다고. 네. 근데 한국에는 계속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 한 번 있어도 계속 이사 가야 되고 그 집을 물려주니 많이 약간 상속세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 문제였던 것 같은데 또 일정 기한 네. 지나면 저희는 재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해야죠. 그러면 또 이사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의겸님 말대로 집이나 실용적인 주거 용도에 한해서 상속세를 좀 면제해주거나 이런 방안도 좀 일리가 있는 네. 것 같네요. 근데 또 이제 비서진, 보좌진, 전 보좌진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면 그렇게 해서 이것 좀 요거는 이렇게 만지고 디테일하게 만지려고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된 났었거든요. 건가요? 예.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만지면 여기서 터지고 여기 만지면 맞아. 또 여기서 터지기 때문에 불가능할 텐데 그냥 상속세 이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귀결될 수는 있겠다. 네. 아파트만 상속세 예외시켜주면 갑자기 아파트 값이 폭등한다든가. 그렇죠. 그럴 수 있겠어요. 저도 방금 그 생각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좀 부자들은 이거 상속세 완화되니까 오피스텔 내가 빨리 팔고 딴 거 아파트로. 상가 이런 거 말고 아파트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제가 이 그 상속세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있으시냐면 네. 중소기업 연합회가 있어요. 가업 승계 받아야 예. 되는 사람들. 회사가 한 100억짜리 회사를 물려줄 때 네. 상속세를 완화해주면 이게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해서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입장 바꿉니다. 네, 왜냐면 이게 중산층을 위한 정책인 게 맞아요. 중산층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봐야 10억인 맞아요. 중산층이 물려주려면 상속세가 가혹한 건 맞는데 네. 근데 상속세 완화를 되게 강하게 푸시하시고 사실은 이제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 대표이신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는 원래 부의 재분배 용도니까 부자들한테 물려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상속세가 중산층이 내게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중산층이 안 내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할 수 있으면 네네. 좋겠는데. 월급 생활자들이 상속세 네. 내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네. 월급 모아가지고 집 샀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일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걸 과연 진정성이 있겠냐라고 하는데도 동의를 하지만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상속세를 완화하면 안 된다라든지 상속세를 무조건 뭐 지금 현행 수준에서 높여야 된다든지 그냥 단순하게 내리자 올리자만의 얘기로는 안 끝날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도 조금 더 뭐 디테일한 정책을 내세울 거고 네. 국민일보도 그냥 이제 무턱대고 그냥 상속세 낮추는 거 안 된다라고만 하기에는 내용이 좀 그쵸. 생각해볼 네, 여지가 좀 네. 많이 있다. 이런 이 얘기. 와중에 보수적인 동아일보는 김의겸 비서관님과 완전 다른 의견을 내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소기업들 상속세 덜 내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그거까지는 손 안 보고 있다. 네네. 이재명이 더 우클릭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동아일보가 하고 있는데 네. 소개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핵심 빠진 이 대표의 상속세 감세안. 그나마 이건 진짜 실행될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거짓말한다는 실행될까? 거죠.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된 상속세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오. 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도 속히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상속세 개편 논의가 떠오른 것은 무엇보다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일을 막아야 되고 대주주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꺼려서 증시 저평가를 부추기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속세가 높으니까 물려줄 때 싸게 물려줘야 되니까 주가를 낮추도록 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네. 이게 근데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진짜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네요. 네. 좀 이거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가업승계를 도와주는 게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는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가업승계를 도와준다는 거는 의겸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태어났을 때 부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부자로 살게 해준다는 너무 거 좋네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정말 또 이제 너무 좋겠다.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네.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니 아들이라도 물려준다는 얘기인데 네.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동아일보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중소기업 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논리랑 똑같아요. 네. 승계를 안 받는다. 네. 근데 승계를 안 받는데 이게 뭐 100억짜리 회사를 뭐 세금 50억 내야 되고 50억만 받는다고 했을 때 그거 받기 싫어요라기보다는 가업을 이어받기 싫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네네. 정말 복잡한 얘기인데 근데 그냥 이제 저는 그런 거예요. 상속세를 그냥 감세해 준다고 했을 때 네. 이건 어차피 물려받을 사람들한테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상속을 받을 것도 없고 상속을 해줄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뉴스를 하지만 굳이 내가 뭐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아니 생각은 상속해줄 있어요. 게 없으시다고요? 벌써요? 없어요. 지금 40대도 안 됐는데 근데 아직 뭐 인생이 길지 아직 않겠어요? 인생 앞으로 생길 수는 있겠지. 그렇죠. 아무튼 모르죠.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 뭐. 없으니까 네. 저도 없어요. 없어. 없어. 어떡할 거야 진짜. HK님 상속세는 다른 나라 얘기 같아요. 그리고 왕기입니다는 대부분 월급쟁이는 상속세를 내봐야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긴 해요. 네, 네.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AP밤님은 현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뜯는답시고 또다시 부숴버리고 경제 개박살 날까봐 네. 경제 이슈 제목 고치다가 또 문제가 그런 많았죠. 비슷한 예. 이슈가 또 생길까봐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도 상속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얘기를 내놨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일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인데요. 네.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상속세 공제 상향 이재명 대표 이번엔 안 뒤집히나. 역시나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많이 뒤집는다. 예, 계속 뒤집는다. 요거를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반대 때문에 상속세법 개정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거짓말 논란을 받았다. 그럴 수 당시 있죠. 상속세법 개정이 불발된 것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한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를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70석으로 원하는 법안은 무엇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데 상속세 개정은 국민의힘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한다. 누가 믿겠나. 그렇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해놓고 이제 네. 와서 뭐 국민의힘 핑계를 댄다. 뭐 이런 취지네요. 예, 민주당이 지금 170석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게 습관인 것 같아. 옛날에 제가
민주당 처음 출입할 때 백석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때 맨날 새누리당 때문에 안 된다, 새누리당 때문에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아, 그때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습관적으로 그렇죠. 계속 이제 국민의힘 때문에 안 된다. 근데 말해놓고 나니까 내가 170석이야. 내가 안 했어. 할 수 있었네. 내가 안 했구나. 네.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뉴스 보시면 세금이 지금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세금 다룰 때 그러거든요. 세금법은 덩어리로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용 뭐 부회장이 많이 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냥 어떤 최소한의 단위로 덩어리를 묶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 최소한의 단위가 보통 10만 명부터 시작한다 그러거든요. 진짜 최소한으로 네. 왔을 때. 네. 그 지방세법 같은 경우로. 근데 10만 명이 국회의원 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법은 굉장히 민감해서 안 바꾸는 게 약간 표에 도움된다는 얘기도 많은데. 오히려 건들면은 더 역효과가 날 수 예. 있으니까. 왜냐면 이 10만 명 네. 표 없겠자고 100만 명을 버리는 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상속세 인하를 말을 꺼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언론사들이 뭐 이 세계뿐만 아니라 막 흔들흔들 하는 거 보면 이 상속세가 메인 이슈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근로기준법 세율 완화? 아니, 구간 완화 얘기를 좀 네. 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월급 노동자들한테 좀 와닿는 얘기 아닐까? 소득세요? 예, 소득세. 근로기준법의 그 소득세 네, 구간이 있는데. 구간을 넓히겠다고. 네. 원래는 1억이면 제일 높은 건데 네, 네. 1억 5천이면 제일 높은 거. 네네. 조금씩.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는 건데 그게 전 직장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와닿는 거면서 두 번째로는 근로기준법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 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공제가 많은데 이거를 다 빼주다가 나라는 어떻게 하지? 일단 그러고 복지는 늘려야 되고. 네, 복지는 늘려야 되고 복지도 늘려달라. 이런 네. 이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고 계신 분들도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이런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비토끼님이 오늘 주제는 계엄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오늘 주제는 계엄은 아니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제 향후 대선 전략 네. 정책이 우클릭으로 가는 건지 네. 아닌지 네. 요 얘기를 좀 오늘 나눠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토끼님이 집회 언제 끝나냐고 집회 징글징글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아, 집회 끝나지 않는다는 게 네. 이제 공식적인 얘기인데 왜 집회는 탄핵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까요? 말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게 집회라고 하는 게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 둘 중에 뭘 말씀하시는지 사실 네.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탄핵 반대 집회는 더욱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그럼 탄핵 반대 집회가 아니라 탄핵 무산 집회라고 와, 할 진짜 텐데. 법원에 쳐들어갈까봐 저는 사실 그게 겁나거든요. 그렇죠. 네. 법원을 쳐들어갔고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이분들이 탄핵 반대 집회가 아니라 탄핵 무산 집회로 갈 텐데 그러면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 그분들 끝까지 가실 거고요. 아, 맞아요. 아, 그렇겠네. 다음 정권 교체가 되면 그 대통령이 뽑히는 네. 순간부터 끝까지 가실 그리고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 이재명 재판 어떻게 할 거예요? 재판 빨리 하라고 집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법원으로 빨리 가겠죠. 하라고. 네. 아니 왜 대통령만 와. 예외냐?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다 그 재판 받고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멈춰? 이거 특혜 아니야? 하고 시위할 거라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가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이 집회는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와, 계속되겠네요. 네, 뭐 정말 탄핵 찬성 끊임없는. 집회도 탄핵 반대 집회가 있다면 그에 맞불 집회로 갈 집회. 수 네. 있을 가능성도 네. 높고 그리고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지켜야 된다라는 집회가 생겼으면 맞아요. 그분들이 그냥 평화롭게 집회만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또 다시 논란이 생길 거고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대 집회가 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광화문이랑 여의도는 우회해서 가주셔야 아니, 여러분들의 주말에 출퇴근길이- 진짜로 네. 어디 약속을 못 잡겠어요. 아. 뭔가 중간 지점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중간이 광화문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집회를 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못 가고 있습니다. 시내를 가기가 네, 힘들다. 못 저는 이 가겠다. 와중에 재밌는 얘기 들은 게 국민의힘이 이대로라면 홍장원을 대선 후보로 낼 수도 있다. 홍장원. 네. 아니 박근혜를 킬한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냈잖아요. 그렇네요. 국민의힘은 그 정도로 또 변신할 수 있다. 열려있다. 윤석열 열려있다. 죽고 나면 홍장원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영웅 만들 수 있다. 뭐 와. 이런 얘기도 근데- 우스갯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미 그분은 국회에서 약간 영웅으로 이렇게 그렇죠. 되신 분 아닌가요? 네. 이미? 그럼 뭐 여야 대통합 되는 건가요? 모르죠. 윤석열 네. 대통령도 여야 대통합으로 탄생했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제 그 문재인- 이준석 네. 의원이 국격이 높아졌다고. 아.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국격이 높아졌다고.
맞아. 그 짤이 갑자기 생각이 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내가 대통령 되면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지목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네. 이렇게 뭐 여야 네. 대통합이었는데 이렇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알 수가 소식 없네요, 정말. 전해드립니다.